김종대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요즘 더 이렇게 많이 활동이 지난번에 한동안 조금 텀이 있다가 엄청 바빠지셨죠. 아, 예. 일주일간 휴가를 갔다 왔는데요. 네. 아 그래서 네. 얼굴이 좀 이렇게 예, 조금 네, 뭐 그걸로 오마이에서 있어서. 또 잘 해주셨고. 네, 네. 그런데 제가 그 지금 6개월째 집필을 하고 있는 책이 네, 네. 이게 아직 기한을 못 맞춰가지고 조금 방송을 당분간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집필에 전념하기 위해서. 아하. 너무 어려운 책에 도전을 해가지고. 아 어떤 책입니까? 아니 그 계엄 내란 사태를 다 스토리로 재정리하는 건데 이제 군 쪽의 동향을 쓰는데 이게 진술서만 10,000페이지가 넘고 오호. 국회 내란 특위 보고서하고 시민단체 재판 방청기하고 이런 언론 보도까지 취합을 하니까 이게 뭐 가공할 양의 자료인데 네. 아니 새벽 한 2-3시만 돼도 눈이 떠져요. 그래서 마음의 저 부담 때문에 막. 오늘 자료 정리. 자료 정리. 이것만 그냥 하니까 이게 거의 어떤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 그래가지고 이 책을 쓰는데 이걸 12월 이제 3일이 1년 아닙니까? 네. 거기에 디데이를 딱 맞추려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제 인생에 이 책 한 것만 무사히 마치면은 더 이상 원이 없다. 와. 그래가지고 있는데 매일매일 그러니까 그 계엄 현장에 그날로 되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모든 자료 고증에다가 그 상황을 상상력을 동원해 재현을 하는데 남들은 뭐 한덕수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뭐 송원석이 막말을 했다, 이런 계엄에 대해서 이런 뉴스들이 쉽게 나오는데 저한테는 한 건 한 건이 트라우마예요. 네. 심장이 멎을 것 같아. 예. 야, 그 12월 3일 날 그 시간에 멈춰진 장면에서 이런 걸 쭉 있는데 요즘 나오는 뉴스들을 들어보면은 네. 네. 뭐 노상원 수첩 그대로 데릴 걸 그랬다. 또 뭐 한덕수가 모의를 하고도 풀려났다. 옛날에 우리 저 민주 인사들 우리 선후배들은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끌려가 가지고 그러고 또 뭐 조직 만들었다고 미래 내란 일으킨다고 가능성만으로 잡아가 가지고 한 인생을 조져버렸는데 네. 저 사람들은 실행을 하고도 구속이 안 되는구나. 네.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저한테는 그냥 뉴스가 아니에요, 이게. 일종의 트라우마라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어느새 잊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런 불안감이 생기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자료 정리가 하나의 이게 스토리로 쭉 이어지는 어떤 게 조각조각 나왔던 거하고 보도 안 된 거. 이렇게 해서 모아보니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거든요. 네. 완전히 느낌이 달라요. 네. 그래서 요거를 12월 초에는 무사히 출간할 수 있는 게 제 아주 필생의 진짜 과업이다. 사실상 지금 벌써 진짜 9월 12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얼마 안 하다 남았어요. 보니 정말 매일매일이 정신없이 지나왔는데 2-3개월 후면 벌써 이제 1년이 됩니다. 1년인데 이 1년 동안 그 시민들이 참 잘해 주셨고 또 이제 정권도 교체됐고 네. 여러 가지 어떤 빛의 혁명의 서사가 완성이 됐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 아무도 기록을 안 남겨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우원식 의장한테도 이러시면 안 된다. 백서처럼 어떤 그런 거라든지 없어. 그러면은 옛날에 한강 작가가 소년이 온다를 어떻게 썼냐? 그렇죠. 그거는 풀빛 출판사에서 나온 5.18 항쟁 자료집을 보고 거기서 스토리를 구상하고 취재를 해서 쓴 거거든요. 네. 그런데 미래 한강 작가가 네. 자료집 하나 없는 사건을 뭘 보고 쓰느냐? 그렇죠. 난 이 부분에 심각한 문제 의식을 느낀다. 방맹이 두드리고 장관 가고 총리 가면 다요. 그렇죠. 후세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미래 서울의 봄 영화는 어떻게 나올 거냐? 그렇죠.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문명이 발전하고 이 정보통신이 발전했는 이런 어떤 거 21세기에도 그렇게 번듯한 자료 하나가 안 나오고 빛의 혁명 도서관은 못 만들 망정. 네. 그리고 시민들 목소리도 취합하는 데가 없어요. 네. 난 이게 어이가 없는 거야, 이게. 그때 막 천안에서 내가 4시간 택시 타고 오신 분도 봤고 또 부인 간병하다 오신 분도 봤고
그리고 매 집회 때마다 영등포의 인근에서 식당에서 만나신 분들의 사연, 심지어 예비역 장군도 오고 이런 어떤 어떤 그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이 무수한 사연들은요. 네, 네. 이거 시간이 지나면 다 마모되고 없어지거든. 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채집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네, 네, 네. 난 그래가지고 제가 군 쪽은 책임을 질 테니 모든 자료를 다 막아주고 빠짐없이 스토리를 구성을 할 테니 다른 분야도 좀 하시라. 네, 정말 이런 중요하죠. 얘기도 네.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게 정권 잡아가지고 자리 진출하는데 다들 그냥 연불보다 제밥에 관심들이 많아오니까 이런 얘기가 안 들려. 네, 안 들리는 거야. 안 들려. 진짜 내란에 따른 그걸 극복하는 과정의 백서 같은 게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진짜. 안 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거는 시민혁명들이고 주권자인 시민의 몫이다. 그런데 전리품을 다 제도 정치권에서 독식하면서 네, 네. 그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플랫폼을 열어드리고 말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이것도 안 하고 그냥 본인들 정권 잡은 거 다 끝난 거 아니냐 말이지. 이거는 혁명의 본질하고도 무관하고 또 우리가 이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래서 심지어는 국회 보좌관들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엄청나게 많은 동영상들 있잖아요. 네, 네. 그것도 모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다 각각 지금 단편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저러다 삭제되면 개인 소장품으로 다 하는데 얼마나 하나의 공간에서 집약되고 다양한 그 앵글이 있습니까? 네, 네. 이것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보좌진 협의회장 만나가지고 하나의 어떤 웹하드 같은 저장 장치를 오픈을 해서 자유롭게 올리라 그러면 다 올린다. 그렇죠, 실제로 각자 가지고 있는 거를 다 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빛의 혁명 도서관을 이거를 만들어야 이 혁명의 교훈을 새겨서 우리가 앞으로 민주주의를 더 강하고 견고하게. 빛의 혁명 도서관 굉장히 의미가 클 것 같아요. 예. 김대중 도서관도 있고 김근태 도서관도 있고 우리나라 보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하나의 87년 이후에 가장 기념비적인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기념과 또 기록 집단 기억에 대한 어떤 보호 장치, 저장 장치가 없이 네, 네. 1년을 맞이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상당히 어떤 문제 의식이 있는 거고.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정리해 나가다 보니까 그 중압감이라는 게 어마어마한데 하루 종일을 12월 3일을 보고 있으니까 네. 이 지금 나오는 이 가벼운 뉴스들에 네. 대해서 엄청난 분노와 트라우마를 느끼는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특히 엊그제 그 송원석의 막말 네, 같은 네, 것들을 네. 보면은 그래서 이게 참 큰일이다. 이렇게 역사를 잊으면 미래가 없다. 네. 이게 제 생각이에요. 네. 사실은 지금 이제 집필하시는 거에 대한 기대가 뭐가 있냐면 저희가 직접 겪고 매일 보고 있는 건 단편적인 국면들이거든요. 근데 네. 지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이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입체적으로도 그렇고요. 네, 네. 12.3 비상계엄의 성격 규정에 실패했어요. 네. 이걸 제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자료를 종합해 보니까 검찰 특수본의 압수수색 전에 집중적으로 파쇄된 대규모의 자료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일관되게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더라는 네,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은 이게 21세기의 디지털 쿠데타를 지향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물리력만 동원한 쿠데타가 아니라 디지털 쿠데타. 디지털 쿠데타를 했는데 그게 포고령 2항입니다.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지한다. 그런데 이게 딱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옛날하고 뭐가 다르지 했는데 네, 네. 옛날에는 댓글 공작을 하던 군 네. 수사 정보기관이 네, 네. 이제는 댓글 공작이 아니라 알고리즘 조작을 시도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방첩사령관에 희한한 지시가 있어요. 계엄 한 넉 달 전에 방첩사 유튜브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사령관 지시가. 그러면서 뒤에 설명을 해. 이제는 댓글 공작 차원이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대원 중에
저 보수 유튜버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쭉 적어내라. 네. 이래가지고 네. 부대원들이 적응을 못하는 거지. 이게 무슨 말씀이신 거냐. 예, 예. 그런데 거기에 이제 커그니티브 워페어라고 하는 인지전 교리가 나와요. 매일 인지전에 얘기하는데 그 옛날에 러시아가 그 미국 대선에 개입한 적이 있습니다. 네. 2016년에. 네. 그게 모든 문제 의식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때 가짜 뉴스, 그다음에 반복적인 이미지 노출 이걸로 해가지고 힐러리 클린턴을 죽이고 트럼프를 돕는 대선 개입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중국이 한국에 개입하는 양상으로 오버랩이 되는 거죠. 오. 그러니까 왜 여론조사 고수의 서버를 습격하고 선관위 네, 서버를 네. 습격하냐 하면은 이 인지전 네, 인지전의 교리에서 나오는 네, 그 사항이 되는 건데 그게 이제 포고령 2항에 해당이 되는 네. 거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여론의 어떤 형성의 알고리즘의 중추와 심장부를 공격한다. 이게 계엄의 목표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게 21세기형 디지털 쿠데타라고 저는 이제 하고 인지전 쿠데타라고 하는 건데 그걸 위해서 그 돌격대를 준비한 겁니다. 네, 네. 그게 방첩 수사단하고 사이버 수사단을 준비한 게 오. 인원이 무지 많이 늘었어 계엄 전에. 네. 그래서 돌격대를 준비를 했고 치밀하게 돌격대를 인원을 늘리면서 치밀하게 준비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극우 유튜버가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부정선거 담론이 되면은 이거를 방첩기관에서 받아들이는 일종의 수용체가 존재하는데 대통령이 이거 부정선거여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네. 왜 그게 부정선거인지를 군사교리에 맞춰내는 네. 그걸 인지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매일 인지전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사령관이. 네. 그러더니 방첩사 유튜브를 만들어 그러고. 네.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의 확신은 계엄이 성공만 하면 여론은 뒤집힌다. 그러니까 그건 김용현하고도 한 대화에 나와요. 네. 이 중국이 선거 개입한 증거 하나만 찾아내면 국민 여론은 뒤집힌다. 네. 이래가지고 심지어는 계엄이 해제가 1시 3분에 계엄이 해제됐는데 2시 13분에 국회에서 철수한 특전사 병력을 네. 다시 선관위에 집어넣으라는 명령이 내려와요. 국회에서 철수한 거를 다시 그 선관위 이미 가 있고 기존 인원이 가 있는 데다가 또 추가로 추가로 그랬는데 특전사가 거부한다고.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질 않는데 이 대목을 이래 보면은 설령 국회를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선관위는 포기 못한다. 이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내가 21세기형 디지털 쿠데타라고 하냐 보면은 처음부터 표적은 이 서버가 목적이었던 거죠. 네, 네. 그런데 국회가 방해하니까 그건 제압하러 가고 그러다가 국회에서 제압이 실패하면 그 병력도 선관위로 치겠다. 네, 네. 네. 이랬는데 특전사가 말을 안 듣고 병력을 빼버린 거예요.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제 부정선거론 그다음에 극우 유튜버 이런 것들이 이게 설명을 할 자료를 찾다 보니까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한 거를 소위 말하는 인지전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설명한다는 걸 찾아낸 거고 네. 그거를 이번에 계엄 때 하나의 어떤 기본 구상으로 가져가면서 저게 나오니까 네. 어떻게 됐냐 하면은 물리적 쿠데타의 사이즈는 줄이고 그래서 옛날에 계엄 문건에 나와 있는 부대들이 다 안 나왔거든. 네, 네. 소규모로 줄이고 소규모로. 반면에 선관위라든가 여론조사국 같은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서는 늘리고 네, 네. 그다음에 언론사 단전 난수가 되는 네. 이렇게 프로세스를 짠 것이죠. 제가 공개했던 저기를 보더라도 5쪽짜리 문건에 보면 선관위 서버 로그인 기록을 확보해야 된다. 네. 예, 그게 확보가 안 돼서 지금까지 부정선거를 입증을 못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쭉 그 내용이 적혀 있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후에 여론 조작까지도 다 계획이 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다시 한번 쭉 자료 정리하고 그 사라진 자료들이 어떤 네. 자료들이냐. 그런데 저기 특수본 수사 앞두고 자료 파쇄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인데 네. 이거 오해받을 짓을 왜 했냐 그러면은 민감해서 없앴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부대원들이. 그게 왜 민감했겠냐고. 민감해서 없앴다. 민감할수록 보관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없어진 자료들의
이 저기 뭐냐 대통령의 극우망상에 대한 수용하는 방식, 네. 그걸 수수용하는 수사정보기관에 자기 논리가 있었던 거다. 네. 그런 것이 저 포고령에 반영이 된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보여요. 네. 그래서 이 어떤 전체적으로 이 지향하는 게 지금 초지능 초연결 사회에서 과거에 댓글 공작이나 하던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는 알고리즘 지능의 여론 형성의 심장을 타격하고 그 다음에 대체품을 밀어넣는 네. 이게 쿠데타의 본질이었던 거다. 그리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라는 거죠. 굉장히 앞서 나가는 인지전 디지털전까지를 계획을 했다. 지금 김민민님께서 종대영님 잘 쓰셔서, 그러니까 지피라는 거 잘 쓰셔서 영화도 찍읍시다. 영화 찍어야죠. 네, 수영님께서 가짜 신용하는 가짜 뉴스 유포 그만하시라. 수영님 저 포고령 2호 보세요. 저 2조에 보시면 가짜 뉴스 유포하면 붙잡혀 갑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 2항 있잖아요. 포고령 2항 자유민주체부 가짜 뉴스 이런자 허위선동 그만 다 붙잡혀 갑니다. 그 혜리님이 쓰셨네요. 수영님 가짜 뉴스 그만 보고 나가라. 네, 붙잡혀 갑니다. 반복적으로 쓰시네요. 예,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이 정부의 고위직을 맡겠습니까? 이래서 이런 어떤 사항들까지 우리가 보면은 이게 역사적 정리가 왜 필요한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네. 그 동안에는 우리조차도 공포와 두려움 또 어떤 분노의 감정으로 1년을 살아왔는데 그렇죠, 실제. 이 과정에서 뭘로 찾는가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 진정한 그 실체적 진실에서 흘러나오는 이 하나의 어떤 어떤 본질. 네.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이런 겁니다. 민주주의는 어떻게 스스로 위기에 빠지고, 네. 그 다음에 스스로 위기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하는가. 네, 수많은 책들이 최근에 나와 있던 게 있었죠. 몇 년 전부터. 이게 한국의 사회 현실에 맞춰서 설명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아마도 이런 기록물 정리에서 무언가 상당히 의미 있는 답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기대가 있는 것이죠. 그 기대가 큽니다, 정말로. 네. 내란 특검에서 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2024년 3월부터 내란을 준비했다. 네. 그건 아마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증거로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걸 기준으로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사람은 평상시 인식 속에 마음에 안 들면 때려퍼가 있었어요. 네. 이미 대선 과정부터 내가 이기면 때려엎는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실제 대선 한 20일 남겨놓고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기억나요. 정치 보복에 대한 그 얘기를 막 수사해야지 왜 안 하냐고 대래 소리 지르죠. 맞아요. 문재인 대통령 그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대목이 나와요.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진짜 때려엎는다. 저 여소야대 전국에서 인사청문회 이런 거 인준 안 해주면 어떡하느냐. 뭐 자식들 뭐 안 해주려면 마음대로 해봐 막 하면서 그게 아주 그 기본 인식 속에 잡혀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거기 그런 증오심을 사령관들은 논리적인 어떤 구체화 과정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층층이 내려오는 거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 집단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이런 과정을 이제 어떤 우리가 개인의 심리도 중요하지만 조직의 운영 원리라는 것도 또 봐야 되겠고 이런 어떤 현대적 특성들을 잡아내면 이제 우리 사회가 앞으로 이런 어떤 헌정률인가 민주주의를 막아내는데 더 든든한 백신을 보유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국가의 전략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분노의 감정만 갖고 모든 게 안 돼요. 그 초기 경전에 붓다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지혜의 검을 녹슬게 하는 것은 분노다. 분노는 어떤 그 정의로운 어떤 걸 감성을 불러일으킬 때 필요하지만 문제를 해결할 땐 지혜를 갖고 해야 되는 거. 이제 그러는데 어떤 그 우리나라의 유튜브라든가 방송들이 계속 증오와 분노의 감정에 사람들을 가둬버리죠. 네. 이것도 폐단 중에 하나라. 맞습니다. 이 어떤 배설의 장으로 쓰여지는 이런 용도로 이제 많이 변질이 돼 있다고 보여지. 그럴 때 지혜의 검이 녹슬게 된다.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감정 반응형의 매체는 싸울 때는 효과적이지만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이 문제 중심형 매체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네. 이런 문제가 왜 생겼을까? 그 다음엔 뭐가 있는 거지? 그렇죠. 어디서 막힌 거지? 이런 게 이제 주된 논의가 네, 돼야 네. 되는 거죠. 예. 결국은 지금 요번에 집필하시는 게 이제 그게 전반적으로 팩트를 잘 재조명하게 해주고 이걸 해결하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해법에 대한 어떤 그런 지혜의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큽니다. 네. 네. 예약 판매는 사인해 주세요. 지윤이스님께서 다들 이 아니, 책을 나오지도 집필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아주 기대가 큽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예.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거침없이 뭐 1시간 거침없었죠. 150분이니까 2시간 정도 2시간 반이네요. 2시간 반 이상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평으로 한번. 네. 그러니까 그 일단은 100일이라는 국정의 어떤 기본 설계는 잘 드러났다. 저는 그 나라의 살림을 세 가지 키워드로 지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부동산 연착륙, 부동산. 그다음에 주식 시장으로 표상되는 자본재 시장의 활성화, 예. 이제 생산적 자본의 형성이죠. 세 번째가 적극적 재정. 적극적 재정. 그런데 이 세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살림을 이 세 가지 축으로 가져가겠다는 말씀이시구나 하는 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잘 됐는데, 근데 이제 그 톱니바퀴가 세 개가 맞물려 돌아가려면 원활히 돌아가야 되는데, 이러려면 수천 가지 제도 개선, 입법, 네. 또 정책이 뒷받침돼야 되는 이때부터가 진짜 실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판은 잘 짰다. 이제는 이 톱니바퀴가 굴러가게끔 뒷받침하는 과정이 여기서 이제 실력이 있고 네. 디테일이 있는 거다. 이런 부분이 이제 저는 잘 전달이 됐다고 느껴지는데, 반면에 외교안보는 이렇게 기계처럼 모든 세상이 정책의 입력과 출력이 딱딱 맞는 세계가 아니에요. 네, 왜냐면 우리가 통제할 수도 없고. 맞습니다. 외부적인 어떤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여기는 항상 위기 관리하는 스타일로 국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돌발 변수나 통제 안 되는 예측 불허 이런 데다가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영역이다 보니 예. 일단은 우리가 모든 걸 주도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네. 남북 관계도 지금 북한이 상대할 생각을 안 한다. 그다음에 그 비자 문제 이런 경우도 우리 기업에 분명히 투자의 어려움이 조성이 됐다. 네. 그리고 나는 국익을 지키고 투명하며 이면 합의 없이 투자 협정에 임할 거다. 일본 같이 사인하지는 않는다. 네. 난 이 말이 굉장히 인상 깊게 들린 거예요. 예. 버티겠다는 얘기 같더라고. 순순히 우리가 내주지 않겠다. 네. 이 말로 들리고 이번에 또 조지아의 노동자 구금도 그런 면에서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기자회견 전에 다른 방송에서도 그랬지만 내가 이재명 정부에 묻고 싶은 거는 저렇게 일본의 백지 수표 항복하듯이 우리도 할 거냐? 네. 어디까지 버틸 수 있냐? 이걸 묻고 싶었던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그 답이 나왔어. 이 점이 저로서는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요구에 대한 정치의 응답이었다. 네. 그래서 쉽지는 않을 건데 이게 기계처럼 딱딱 맞는 세상이 아니니까 네. 이런 면에서는 뭐 잘 말씀하셨고 내가 응원을 보낸다. 그다음에 정치 현안들도 불확실의 영역입니다. 매일매일 급변하는 여의도. 네. 이런 부분은 크게 방향성을 갖고 해야 되는데 최근에 당정 간의 어떤 좀 약간의 보여진 파열음이라든가 검찰 제도 개선에 대한 어떤 신중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한테는 뭔가 좀 이렇게 한꺼번에 문제가 확 해결된다기보다는 굉장히 조심하는 듯한 제가 이런 그 느낌을 이재명 들어요. 대통령께서 잘 쓰는 그 표현 중에 주목하는 단어가 이제 선용이거든요. 그 선용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굉장한 자신감이 없으면 쓰기 어려운 단어다. 시스템에 대한 분명한 이해, 네. 그리고 어떤 조직에 대한 장악, 네. 사람에 대한 인적인 어떤 씀씀이에 대한 아주 충분한 이해와 장악, 이런 것들이 이제 곁들여질 때 있는 시스템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만들어 버리는 이런 게 이제 선용일 텐데 그렇죠. 굉장히 그런 부분을 평소에
많이 아마 그건 성남과 경기도를 거치면서 이제 어떤 경험적, 체험적인 어떤 그런 자신감일 수도 있고 하겠는데요. 그런 부분을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섞여 있다. 근데 저는 대통령께서는 나름대로 이제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 그거를 잘 요약해서 전달은 했다고 봐요. 근데 최근에 여당이라든가 네. 정부에서 정말 어떤 그 합심을 해가지고 결기 있게 저걸 뒷받침하는가 이러는데 아직까지는 정부가 일부에서는 아직도 구성이 덜 돼 있고 또 당정 간에도 어떤 이해 차이가 있고 또 여당의 강성당원들의 요구 사항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소 좀 나는 사실 혼란스럽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어떤 집권 여당의 분발을 요구하는 거지. 이거 어제 오늘 벌어진 그 좀 이해가 안 되는 이 어떤 그 잡음 이런 부분들 여의도에서 나오는 이런 부분들. 예. 그래서 이게 개혁에 대해서 뭔가 잘 정리된 프로세스가 있나 이런 면에서 조금 불안감을 줬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조지아 아까 이제 외교는 분명히 이제 상대가 있는 게임이고 우리 마음대로 뭐 좌지우지 할 수 없는 또 뭐 어쨌든 세계 초일류 강대국인 미국에서 제가 아까 저 초두에 시작할 때 기자분하고 이제 매드맨 스트레러지를 얘기를 했는데 뭐 상무장관은 뭐 이게 한국이 더 수용을 해야 된다 이래놓고 또 저 트럼프는 뭐 더 남아서 일하고 가라 뭐 이런 이제 통제가 안 되죠. 그래서 도대체 어느 장단에 우리가 춤을 춰야 되는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본인이 만든 괴물입니다. 이민 세관 조사국 아이스하고 그다음에 국토안보부 아주 강성 기관들이고 전이 돌리각대들인데 이건 트럼프가 만든 괴물이에요. 그런데 괴물을 만들어 놓았더니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본인도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장관들의 충성 경쟁인데 상무부 장관은 소고기, 쌀, 별의별 거 다 받으라 그래서 이런 걸 한국에 압력을 넣었다는 거를 나중에 트럼프한테 자기 업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거고 국무부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내가 세려 조졌다 해서 이거를 인정받고 싶은 거고 국방부 장관은 이제 주한미 군졸이고 한국 국방비 늘리기로 했다 이거를 자랑하고 싶은 거고 이 충성 경쟁이 트럼프 주변에서 벌어지니까 각기 그 장관 라인으로 압력이 따로 다 들어오고. 그러면 트럼프를 찾아가면 반은 알고 반은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런 상태로 한미 정상회담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조지아 사건에서도 지금 트럼프가 이거 문제 있다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여기에 마가 세력이 붙어 있다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토니 브레넘이라는 선동가 정치인이 나서 가지고 막 자동 소총 들고 사진 올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무력 시위까지 막 지금 병행이 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거 지금 뭐 양국의 외교부 장관이 만나서 어찌 한다는 얘기는 들리는데 그건 정부 라인에서 얘기고 그 마가들이 올리는 댓글을 보면 끔찍해요. 그래서 배타적 인종주의로 이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선동하는 의원들이 생겨났다는 거. 이거는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이 현상은 그대로 남는다고. 그래서 이게 심각하고 오늘 오후에 이제 인천공항에 들어오는데 강훈식 지금 비서실장이 직접 인천공항에 가서 맞이한다라고. 그런데 보세요. 난 이때가 고비라고 보는 게 거기에 쇠사슬에 묶여간 그 감옥이 거기가 뭐 호텔이겠습니까? 휴대폰 뺏겨. 가족 면회도 안 돼. 분명히 내가 보기엔 인권적인 문제가 심각히 있는데 있었죠. 이게 이제 육성으로 오늘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언론에 도착해서 보도가 이분들이 막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가족들한테 모든 언론사 다 갈 건데. 그러면 어딘가 취재도 되고 또 노조가 있어서 그 노조가 또 이제 이런 것들 실상을 알면 입장 낼 거고 이게 이때가 국민 여론이 충격을 받는 순간이다. 뭐 비행기 타기 전에도 뭐 수갑 채우려고 그랬다고 뭐 그 뉴스에 그것도 보니까. 간신히 풀고 나왔잖아요. 그것도 차량도 우리 차량으로 왔는데 이러면서 하나라도 더 이렇게 윽박 지르고 그냥 무릎 꿇리고 이런 걸 실적으로 봤으니 그 감옥 안에서 도대체 뭔 일이 있었겠냐 이게.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물경 일주일인데 풀려나는 날 또 하루가 늦어진 거거든. 그렇죠. 네. 아니 이렇게 됐는데도 우리 국민들이 화를 안 낸다? 그 얘기를 듣고도 나는 오늘 인천공항에서부터 언론이 어떤 보도를 하느냐가 이게 초미의 관심사예요. 네, 네. 이건 여론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거든. 반미 감정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불이 지금 붙을 반미 수도 있고. 감정이 용암처럼 밑에 있는데 네. 이게 왜 폭발을 안 하냐 하는 거는 워낙 국제 정세가 어려운데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절제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네, 네, 네. 그런데 이게 나와 버린다? 무슨 이제 주장까지 나오냐 하면은 관세 그냥 맞자. 그러니까 저기 저 지금 투자하지 상무장관이 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직 이재명 대통령 사인 안 했다. 어. 만약에 지금 안 하고 이렇게 가면 25% 그냥 때리겠다. 막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보면 아니 저도 그래요. 예. 저런 빈볼 압력 다 받을 바에야 네. 그냥 관세 무는 게 더 싸 보이는 거야. 3,500억 달러 그거 예. 사인이 되는 순간 완전히 미국 돈이거든. 네, 네, 네. 거기에다가 다른 비관세 장벽에 기업 투자 별개에다가 그다음에 에너지 가스 뭐 수입하는 거 별개입니다.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다 털릴 바에야 그냥 관세 맞는 게 낫지. 왜 일본 같이 그리고 노동자들이 이런 수모와 굴욕을 당하고 그리고 어차피 보니까 뭐 기업의 그 현지 공장 준공이 다 늦춰졌습니다. 글쎄요. 어차피 투자 안 돼요 이제. 그것도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새롭게 그걸 재개하려고 그러면 이제 겁이 나서 누가 그거 갈 수 있겠어요? 이거? 아니 이미 삼성전자가 예. 9월 4일 날 사건이 있고 나서 모든 미국 출장자는 무조건 2주 이내 돌아오라고 지침이 내려갔어요. 임원이건 직원이건 네, 네. 무조건 2주 내로 출장 기간을 단축해라. 예, 예. 분명히 이제 애리조나의 그 삼성전자 네. 공장 이것도 차질을 빚을 것이고 이미 공기를 연장했어요. 삼성전자가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예. 그다음에 현대차 배터리는 올해 안 준공 목표는 포기했습니다. 그것도 내년이라고 그러는데 언제인지 몰라. 이렇게 되니까 우리 기업도 손실이 엄청 큰데. 네, 네. 그런데 그렇다고 위험하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저 기업 활동에 이미 치명타를 맞이한 거예요. 이미. 네, 네.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그 상황으로 되고 이제 노동자들 증언이 나오고 그러면은 난 처음부터 한번 재고해봐야 된다고 봐요. 네, 네. 그리고 관세 맞는 게 더 싸지 않나? 네. 이제 복합적이겠죠. 이제 뭐 군사적인 것과 막 다 복합적이니까 뭐 어느 한 가지 가지고 결정을 내리지 못할 텐데 분명히 이제 뭐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하는 분들이 이제 그 세력들이 마치 이제 뭐 이재명 정부가 무능해서 이런 걸 맞이했다.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이 H1B1 비자 문제는 오래전부터 있었고 대한민국 그동안에 해결을 사실은 일부라도 해놨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여기까지 진행되어 오는 동안에 그 실마리를 못 풀고 하나도 못 받은 거잖아요. TO 자체를.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가 불거져서 반드시 이제 수면 위에 올려놓고 해결을 한 번은 해야 되는 TO를 만들어내야 되는. 근데 TO는 뭐 양국 간에 같이 이제 쿼터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를 잘 짚어 주셨어요. 그 계속해서 풀어주면서도 지금 협정에 서명해라 하고 압박을 지금 계속하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네. 일본이 서명해 준 거 보니까 너무 끔찍해서 내용이 네. 이런 식으로 이게 한국이 됐다가 일본보다 우리가 타격이 더 심해요. GDP 대비 투자 비율은 우리가 더 높으니까. 그런데 일본하고 그 투자 협약 체결한 거 한번 보시죠. 그 내용이 심각합니다. 네. 국회에 계실 때 뭐 송원석 이런 거 망원 나왔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원내대변이니까 제일 먼저 성명 냈을 건데 아마. 네. 그런 건 우리가 빠르니까. 네. 일단은 정치는 말이 먼저 나와서 어떤 정치적 기록을 남겨야죠.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트라우마 이게 정말 저는 아프게 다가오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내란이 이런 식으로 종식되지 않았구나.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빛의 혁명에 자아도취가 되고 정권 교체했다고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착각에 빠지지 마라. 그러니까요. 네. 그거 얼토당토하는 착각이다. 이게 준엄하게 그런 각성이 필요한 시기라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알려나갈 필요가 있겠죠. 상층부만 바뀌고 대통령 바뀌고 일부 바뀌었고 전반적인 것은 그대로고 어떻게 보면 그들 특히 이제 극단적인 사람들의 인식은 전혀 바뀌지 않았고 더 극단적으로 강화된 측면도 있다. 아까 송원석 원내대표가 저런 식으로 말했는데 그걸 옹호하는 또 김재원 최고의 발언도 있고 또 거기에 추임새를 넣는 듯이 하는 의원들의 어떤 반응도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 저도 대입해 보면 야 그럼 우리 진짜 뭐 노상원 수첩대로 다 됐을 뻔한 건 아니냐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하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특검이 노상원 수사가 진도가 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도 안 나가고요. 이 사람이 뭐 계속 묵비권하고 뭐 어떤 뭐 자신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자기 구속영장 심사 때는 또 진술을 했어요. 네. 근데 검찰 조사에는 진술을 안 한 겁니다. 예, 특검도 그렇고. 재판도 거의 다 비공개라서 지금 노상원 씨가 어떤 진술하고 어떤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잘 알고 계세요? 아니 그 노상원 재판은 언론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지기현 씨는 도대체 지기현 거 그러니까 참 이게 이후에 이 고통을 언제까지 우리가 겪어야 되는가. 근데 이 부분도 역시 저는 해결책은 빛나는 기록과 높은 지성이다. 그것이 담겨 있는 성과로서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절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런 면에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부분. 그래도 여름은 갔으니까 한결 좋은 여건에서 우리가 조금 계절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힘을 내자. 내란이 정말 계속 진행 중이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중간에 이제 막 황당하게 기각되는 모습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봐왔잖아요. 그러면서 인식은 전혀 바뀌지 않았고 어쨌든 대한민국 중요한 정치의 한 축을 이루는 국민의힘 점점점 이상하게 가고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협치는 안 할 수가 없고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또 현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고 이런 복합적인 면을 그들은 또 악용하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유감은 이거예요.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특검 문제를 소홀히 취급하면 극우 세력이 반드시 부활한다. 그 틈을 노려서. 지금 윤석열 측은 저 특검 위헌 청구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런 공세를 받는데도 모르나? 이게 아픈 거예요. 그것도 다른 거 하고 또 패키지 딜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금융재정당 정부 조직과 아니 이게 어떻게 연계해서 협상이 돼야 될 의제냐? 이 내란에 관한 문제를 나경원 저 간사 받는 거 뭐 이런 것도 아마 거기 묶여 있었나 봐요. 아니 그런 거 솔직히 말해서 다른 거는 야당이 하는데 어느 정도 양보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걸 양보받자고 내란을 흥정 대상으로 한다? 이 특검을? 나는 이것만 생각하면은 정말 우리가 어느 사이에 이렇게 허술해졌는지 아찔한 얘기야, 아찔한 얘기. 이게 긴장도가 좀 풀어진 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 진짜 그들이 얘기하듯이 뭐 사람이 죽기를 했냐, 뭐 몇 시간이 지속되기를 했냐, 뭐 이런 이제 결과를 놓고 보는 그 완전히 이완된 풀어진. 그러니까 그 미친 놈들인 게 저기. 제가 진술서 읽다 보니까 본회의장 회의 출입 30m까지 왔습니다. 개헌건이. 그런데 그때 받은 지시가 문부시고 들어가 국회의원 끌어내였는데 거기에 일대 대장 김영기 중령이 멈춘 겁니다. 그런데 뒤로 물러서 부딪히지 마. 이렇게 계속 명령을 내렸는데 부대원들은 이미 몇 대 얻어맞고 눈동자가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소화기인가 막 이렇게 되고 사람들 흥분하니까. 그러면은 이 특전사의 어떤 본성이란 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뚫어 하면은 무지막지하게 들어가는데 그 부하들도 나는 그때 그 명령을 받았다면은 들어갔을 거다. 그런데 시간도 얼마 안 걸렸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30m만 더 와서 난입을 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끝장나는 거야. 근데 벼랑 끝에서 차가 멈춘 거야. 그게 김영기 대대장이 철수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목소리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앞에는 시민들의 목소리인데 뒤에는 문 뜯고 들어갈 때 그 유리 창문 저기 저 송영길 의원 연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 자제해 주십시오 하면서 굉장히 정중하고 진정성 있는 연설이었는데 그 연설을 들은 부대원들 진술서가 나와. 송영길 대표인 줄 알더라고. 제일 먼저 국회의원 신 양반이거든 그때. 이런 목소리. 그래서 영어에서 보이스 그러면은 우리는 목소리로만 번역하는데 원어에는 저항이란 뜻도 있어요. 보이스에. 네. 보이스라는 말에는. 네. 그래서 그날 목소리가 있었다. 이거는 마음에 저항이 있었다. 의심이 있었고 사유가 있었다. 그다음에 그 순간에 멈췄다. 근데 한두 발짝만 더 달려 들어갔으면은 끝장나는 판이야. 그런데 글쎄요. 뭐 와가지고 질서를 뭐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에다가 내가 별 개소리에 미친 소리란 건 다 들어봤는데 이런 자들이 오늘날 국가 안보를 얘기하고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성실한 기록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구치소에서 보여주는 모습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밝혀지는 사실 인식 이런 것들을 보면 그자들은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뭐 의원님이나 저나 이런 다 없을 수도 있어요. 진짜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다. 500명은 1차 수거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게 그냥 단순히 장난이 아니라 또 제가 면전에서 봤던 수많은 모습들하고 이렇게 해서 대비를 해보면 진짜 그렇게 실행했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전두환 뭐 박정희 뭐를 합쳐놓은 것보다 더 어떤 폭력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듯이 그렇게 실제 실현이 됐을 수 있다고 두려움이 많이 듭니다. 진짜. 그런 면에서 뭐 오늘도 역사는 흐른다. 역사는 흐르지만은 그 거대한 강을 봐야지. 이 서사를 보고 우리가 역사 속의 인간이라는 거 이런 점들을 또 이 가을에 자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그 전반적으로 우리 김종대 의원님께서 지금 진짜 사초 그야말로 12.3 내란에 입체적으로 그걸 재조명하면서 우리가 분노할 지점이 무엇인지 또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어떤 그런 지혜를 얻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집필 오죽하면 새벽 2-3시에 막 눈이 떠져서 자료 정리 할 정도로 그렇게 중압감을 가지고 그 중압감은 정말 부끄러웠던 대한민국의 흑역사에 대한 그걸 깨끗이 털어야 된다는 중압감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김종대 의원님의 노력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전폭적으로 응원 지지해 주시고 책이 써져서 12월 3일 날 출간될 때에는 다 같이 또 구매도 하시고 꼭 읽으면서 함께 대한민국 역사의 어떤 흑역사 부분 그게 나 자신에게 적용되는 부분 우리 후대들에게 적용될 미래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늘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역사는 발전해 왔고 인류도 발전을 해온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항상 저야 뭐 오마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힘으로 또 지난 3년을 버텨왔고 그러는데 앞으로 갈 길이 머니까 어떤 더 강하고 좋은 민주주의 이제는 이리로 좀 관심을 쏟아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죠. 정말 늘 뵐 때마다 아주 강력한 인사이트를 주셔서 제가 배움의 장으로 생각하는 우리 김종대 의원님, 우리 큰형님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행복한 금요일 보내세요. 고맙습니다.